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삶의 에너지를 줄이는 지혜 위즈덤 보충, 또 보충입니다. 보충 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청소년기, 그러니까 10대, 청년기, 20대, 30대, 40대까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 시절에 이루어야 될 삶의 목표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삶의 시기마다 이루어야 할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아 때 그리고 유아 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는 영아기, 유아기 때 과업을 잘 성취한 것 같습니까? 예, 쉽지 않죠, 이 답을 하기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모 세대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영아기와 유아기 때 과업을 우리 아이들이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에 답하기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삶의 시기마다 이루어야 할 목표를 아는 것이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안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안배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시기를 살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런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고 또 에너지를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애 주기별 과업 성취가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만일 이 과업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미 없는 삶이라든지 중요하지 않은 삶, 그리고 잘못된 삶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삶은 다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 삶의 에너지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이지, 그걸 이루지 못했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벌써부터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예, 전문가, 우리 상담 전문가 여정 사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와 한번 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방송을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마이크를 멀리 띄고 있죠. 네. 예, 거의 붙다시피 해주시고 말을 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요.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는지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자, 영아기 때 이루어야 될 목표는 뭐였습니까? 네, 아주 어린 아기 때 이루어야 될 과업은요, 신체적인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잘 자라야 되겠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져야 되고요. 또 주 양육자와의 안정된 애착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유아기 때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는 뭘까요? 네,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시기인데요. 이때는 기본 생활 습관을 잘 길러주어야 하고요. 또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영아기와 마찬가지로 육체적 영양 공급이 잘 되어야 잘 자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엄청 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박 겉핥기 시기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는 조금까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0대까지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나눌 수 있지만 사실 50대 이상부터는 우리의 관찰에 의한 것이라서 그렇게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빨리 해야 되니까 한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자신들을 깨봐야 되니까요. 제가 한번 우리 여정 사모님께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정 사모님은 10대 때 꿈이 뭐였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작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어떤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까? 시인이나 소설가, 수필가, 이렇게 글 같은 거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왜 웃으십니까? 못 되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네, 목사님은 청소년기 꿈이 뭐였는데요? 저는, 꿈이 아주 빨리 설정이 됐는데, 7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물리학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저는 공부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거죠. 네. 자, 둘 다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개콘 버전으로 실패다. 네, 실패였습니다. 원래 실패 이야기가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청소년기 이 10대인데 이 아동기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10대 때 과업은 뭘까요? 저희 큰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자기는 키가 180까지 자라는 거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10대의 일반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10대 때 과업은 자아 정체성을 찾는 것인데 키가 180 되고 싶다. 그건 신체적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다는 것은 직업에 대한 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자아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10대 때 이루어져야 할 과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의 이 10대를 보면 10대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10대는 무조건 달리는 경주마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경을 옆에 보지 못하고 앞에만 볼 수 있도록 씌워놓은 말처럼 인류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뒤로 미루어놓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영어 아이슌타임 비디오 자, 1살, 2살 때부터 이 영어에 집중해서 자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영어 유치원 그리고 사립초등학교, 이제는 국제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특목고,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자라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선점 효과죠. 그러니까 19살에 거의 모든 게 선점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도 좀 경험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방대학을 나와서 과외를 할 때는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고려대 물리학 석사를 하고 나니까 그 과정에 있으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점 효과라는 게 사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요즘 놀라운 이 선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교수, 그리고 판사, 검사, 의사, 최근엔 또 외교관이 문제를 일으켰죠. 이 사람들은 선점한 사람들이고 정말 어릴 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정치인들 보시면 그 사람들은 정말 10대 때 정말
그냥 논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힘들게 자기 한순간 한순간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 인사청문회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죠? 그들이 정말 집중해서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대 때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그런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이런 깊은 고민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목표를 위해서 달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대 때 자기 정체성을 잘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네. 10대 때 자기 정체성을 잘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여정 사모님은 그럼 좀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자신을 예를 들면 작가가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여러 작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하. 또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또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네. 굉장히 큰 규모의 전국적인 그런 수련회였어요. 네. 근데 그런데 오신 강사님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착하시네요. 그때는 제가 사춘기라서 그런지 열등감도 있고 자아 정체감이 되게 낮았었는데 그때 제 자신을 다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하. 네. 네. 목사님은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셨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QT라고 Quiet Time의 줄임말입니다. 이걸 이제 1992년부터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 명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묵상인데 이 묵상은 깊은 생각을 고요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다면 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난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굉장히 깊은 생각을 나름대로는 많이 했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올해 좀 그나마 자기 정체성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또 신체적으로는 어떨까요? 신체적인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청소년기 시기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시켜야 하는데 요즘 초등학생들 고학년만 돼도 엄마 아빠들이 운동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 큰아들 이렇게 다니는 태권도 학원이 있는데 거기 어떤 친구가 2학년인데도 3학년, 4학년보다 엄청 뛰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년 연속 최우수 선수로 뽑히고 학생으로 뽑히고 이랬는데 갑자기 한 4학년쯤 되니까 어떻게 됐죠? 학습 학원으로 갔죠. 네.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우리나라에 몇 명 나오지 않을 운동선수였는데 네. 예,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렇죠? 고학년들은 거의 예체능 학원에 다니지 않아요. 학습 그렇죠. 학원으로 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네. 운동은 꼭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평생 운동 하나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우리 목표 맞죠? 그럼요. 우리 예. 첫째 중학생인데도 운동을 네. 시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키가 자라지 않는다든지 또 신체가 왜소하다든지 또 병약하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평균 키나 평균 체중에 굉장히 미달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10% 미만이라든지 네. 그런 아이들은 칼슘하고 비타민 D를 꼭 먹여야 됩니다. 그것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아과나 가정의학과 같은 데 가면 모발 테스트를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을 조금 자르면 검사를 하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어떤 영양소가 과잉인지 그것을 알려줘서 비타민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키 크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도 모발 테스트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영양이 부족한지 알게 됐고 그것을 먹었을 때 키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었죠. 네네. 저희 첫째가 유치원 때는 항상 제일 작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평균을 유지하는 정도로 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빠를 뛰어넘었죠. 예, 뛰어넘었죠. 잘한 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게 모발 테스트하고 또 칼슘과 비타민 D를 꾸준히 먹이는 거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학습 목표는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목사님이 학습 전문가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학원 강사 경력 몇십 년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짐 햄브릭이라는 그 어떤 교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 네이버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짐 햄브릭 같은 경우에는 학습 능력이 있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잘한다는 것은 타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학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온 내용을 보면 대치동의 학습 컨설턴트들이 대치동이 참 좋다. 그런데 학습 능력이 상위 10% 안에 들지 못하면 여기에 오지 않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위 10%라는 게 사실은 능력으로 된다기보다 타고났다는 쪽이 훨씬 높은 확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일단은 학습 능력을 타고났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볼 때 이 아이가 공부가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면 오히려 그 아이가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면 즐거울까를 먼저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꿈과 목표를 찾고 나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학습 습관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게 정말 그런지 사실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거의 한 10% 이외에 90% 다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예, 일반 고등학교.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 막 신체 활발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자기 일에 열정을 쏟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해서 정말 몇 %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답답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 노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수험생들이 평균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대학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그런데 작년에는 한 64만 정도 됐다 그래요. 자, 서울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학년이 한 4,0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4만 중에 그 4,000명 안에 들려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0.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카이, 소위 말하는 스카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에 가려면 약 2% 안에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2%라고 하면 50명 중에 1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반이 한 25명 정도 되면 두 반을 합쳐서 평생 동안 1등을 놓치지 않아야만 이 스카이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카이에도 과의 종류가 많겠죠. 근데 가장 낮은 과도 평생 50명 중에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카이에 있는 의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더 공부를 잘해야 예. 되네요. 그러니까 각 의대가 한 100명 정도씩 뽑는다면 약 300명인데 이거는 총 수험생의 한 20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은 한 300명 정도로 잡으면 평생 학교 7개 학교 중에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해야 제가 공부 좀 했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경쟁에 모든 학생들을 몰아넣고 있고 못하면 뭘로 만들어 버리냐면 낙오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이런 일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쓴 책 중에도 보면 국가가 만드는 좋은 이웃이라는 그런 챕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그러니까 학습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부모로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잘 관찰한 후에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말이 좀 길어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물론 요즘은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각 과정마다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아이들이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자기만 공부를 안 하면 너무 뒤처지고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심지어 고3 때만 정신을 차려도 서울대 가는 사람들을 저는 봤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의 능력을 보고 이 아이는 어느 정도까지 시키면 되겠다 해서 그 어떤 맥시멈까지는 좀 시켜주는 게 그 아이가 나중에 정말 공부하고 싶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겠는가? 이것은 성인들이 일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 좋겠죠. 초등학생들은 좀 더 이렇게 몸이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집에 와서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1시간도 사실은 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1시간 할 때 굉장히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8시간에서 9시간을 넘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넘겨서 넘기지 않아서 공부를 아이가 최정상을 못 간다면 그 아이의 능력입니다. 그걸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당 오락이라는 거는 어림없는 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들도 보면 하루에 8시간을 자기가 정말 집중해서 공부했는가. 그래서 그거를 8시간씩 한 3년 내에 보통은 다 통과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잡는 것은 그 아이를 소모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를 가서 선점 효과를 누리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하는 거죠. 차라리 그것보다는 인생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최종적으로는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긴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정말 힘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가 목표여야 될까요? 네. 10대가 청소년기로 끝나면서 20대가 되면 성인기가 됩니다. 저희 20살이 돼서 대학생이 되면 그때부터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대의 인생 과업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인기에 진입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신의 일에 책임지는 어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요.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을 찾는 것처럼 성인기에도 자기 정체감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사회에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이며 사회에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구체화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 세 번째는 연애하는 시기죠. 아, 연애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네. 배우자를 생각해보는 네,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사실은 이제 책임진다는 건데요. 요즘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네, 무슨 뭐 헬리콥터맘 무슨 맘 해서 직장에 전화한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전에 학교에 근무할 때 네. 처음 발령받아온 선생님 엄마가 학교에 전화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우리의 힘든 일 시키지 말라고. 네. 물론 모든 선생님 엄마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인이 다 되었는데 네. 카드 빚을 지면 엄마 아빠가 다 갚아주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뭐 카드 빚 이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뭐 떼를 쓰는 거죠. 나 뭐 갖고 싶다. 사고 싶다. 아니면 또 뭐 해달라고. 네. 그건 사실 어른의 모습은 아니죠. 네. 어린 애들의 모습이죠. 만약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다면 자기가 벌어서 그렇죠. 해야 되겠죠.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첫 차를 살 때 50%는 아빠가 해주고 50%는 자기가 벌어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도대체 한국은 특별히 왜 이렇게 더 그 20대들이 엄마 아빠에게 의존적일까요? 한국은 어른 되는 훈련을 엄마 아빠도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공부만 열심히 하도록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너는 공부만 해, 공부만. 다른 거는 다 엄마 아빠 해줄게. 빨래도 엄마가 해주고 물도 엄마가 터다 주고. 그렇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20대가 됐다고 갑자기 어른이 될 것 같진 않거든요. 생각이 맞습니다. 자라지도 못했고 네. 그런 어떤 태도들이 변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20대에 성인이 되지 못한 아이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이제 구체화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자기 정체성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그렇죠. 사람인지. MBTI 전문가시죠? 그렇죠. 저는 네. 성격 전문가입니다. 네. 강의도 여러 차례 했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직업과 흥미, 진로 이런 걸 찾는 시기잖아요. 직업을 찾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뭘 잘하나, 내가 뭘 잘할 수 있나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 네.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즐거운지, 무슨 맞습니다. 일을 하면 재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지 찾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애 단계로 가야 됩니다. 재밌겠네요. 그럼 연애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연애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기잖아요. 내가 네.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서 내 인생을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을 사귈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여정 사모님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습니까? 저는 아주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아빠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술주정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를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저 술 먹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해야지. 나는 아하. 그렇게 어렸을 때는 생각했고요. 네. 이제 크면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사귀어야겠다. 아하. 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면 술도 안 먹을 것이고 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죠.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당신을 만났죠.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그럼 어떤 사람이 좋았습니까? 저는 첫째로 착한 사람이죠. 하하. 이 착하다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한데, 착하다는 거는 저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거짓말하면 전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상대방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저는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예쁜 사람이죠. 아하. 예.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났습니까? 예. 당연히 만났죠. 예. 정말 예쁜 김태희와도 같은 아하. 예, 그런 미모를 소유한 안티 100만 명이 생길 수도 있을 것. 지금 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하고 처음 만나서 사귀어서 결혼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첫사랑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여러 네. 명 사귀어보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첫사랑과 결혼했는데 어떡하죠? 그래요. 예. 빨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 네. 예.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너무 많은 사람을 사귀보고 결혼하면 그게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사귀었다가 헤어지는 게 다 상처로 남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왜냐면 많이 봤죠? 네, 한 사귄다는 교회 것은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그럼요. 작대기 예. 막 예, 여기저기 몇 번 오고 탔죠, 가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헤어지면 네. 그게 아니 다 헤어지지 않고 네. 계속 그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아파하죠.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아, 네. 마음이 아프네요. 네. 말만 해도 아프죠. 네. 예. 그게 그런데 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말들을 합니다. 하죠. 다 상관이 네. 있습니다. 다 상관이 다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관계가 다 얽혀서 상처가 됩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론 한 명만 사귀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맞습니다. 있겠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열 몇 명을 사귀어 본다고 또 꼭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을 사귀든 두세 명을 사귀어 보든 가능하면 깊게 생각해 보고 맞습니다. 앞으로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네, 처음부터 너무 한 사람하고만 사귀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조금 그 사람과 일을 해보고, 네. 구체적으로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친구와 동료로 네. 지내다가 한번 그렇죠. 찾아보는 것이죠. 예. 네.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자, 그리고- 20대는 참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네, 저 한마디만 더 네, 하면 한마디 더 하십시오. 예. 그 20대 연애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어렵겠지만 육체적인 관계까지는 끝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뭐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굉장한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결과들을 생각해보고 자기가 결정해서 책임진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예, 되도록이면 그렇게 육체적인 관계까지는 가지 않기를 조언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30대로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네. 벌써 지금 30분이 지났는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뭐, 끝까지 할 달리고 겁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네. 30대의 목표는 뭘까요? 30대는 가정을 이루는 것과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는 것이 과업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근데 요즘은 가정 자체를 꾸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또 서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정을 꾸리지 않겠다. 난 독신으로 살겠다. 난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게 살 거라고 결심을 한다면 이제 결과가 5, 60대에 처절한 외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상담을 해보면 5, 60대 싱글 독신들이 정말 외로움을 겪는데 그때는 정작 다시 가정을 이루려고 해도 결혼이 쉽지 않은 것을 맞습니다.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독신으로 살겠다고 결정할 때에는 내가 5, 60대 노년기에 굉장히 외로울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최근에 국민일보에 나왔죠. 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자기가 독신으로 살았는데 5, 60대가 되니까 극단적인 외로움을 겪는다라고 실제로 자기들이 말을 했죠. 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보호자가 없을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럴 때 너무너무 마음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꾸린다면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까요? 가정을 꾸린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저는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 젖을 먹이려면 엄마가 수면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행복한 가정이 전체 가정의 10%가 못 된다고 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10%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상호적으로 서로 희생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거나 그런 가정들이 많겠죠. 예, 그러면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적인 방법,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부부간에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서로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은 내가 감당하고 어떤 부분은 상대방이 감당하고 그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목이 쉬도록 해야겠죠. 그렇죠. 예. 입이 아프도록. 맞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네, 싸울지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견을 서로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이구나. 하지만 이제 그 대화가 거의 모든 것이 비난형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정이 깨지는 논문 결과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화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요. 네. 단답형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네. 공감하고 경청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성숙한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부부 중에 한 38%가 그 하루에 30분도 대화를 안 한다고 하고 네. 실제로 하는 대화도 굉장히 단답형이래요. 네, 아는, 네. 밥 먹자, 자자. 대화에 5단계가 있는데 제일 수준이 낮은 1단계가 안부를 묻는 것이거든요. 아하. 네, 안녕? 학교에서 안녕.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안녕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부부간에 이렇게 1단계 대화로만 30분을 날마다 쓴다면 그 친밀감을 형성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어떠한 감정이 있는지,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1단계 대화를 넘어서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은 남편의 일, 아내를 그걸 어려운 말로 네, 남편과 아내의 성 역할 분담을 잘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부인은 남편에게 경제적 안정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부인에게 경제적 안정을 준다든지, 아니면 아내는 자녀 양육의 주된 역할을 하잖아요. 젖을 네. 줄 수 있는 사람도 엄마고 그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그거를 서로 역할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내가 돈을 번다든지 네. 남편이 육아를 한다든지 네.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가 네. 부부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대화로 서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잘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게 뭐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네, 싸울 수도 있고 쉽지 뭐 않습니다. 예. 네. 그러나 끝까지 해야 한다. 네, 회피만 하면 될 수가 없는 문제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이제 직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뭐 30대는 이제 신입 사원들이 많겠죠.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자기가 그 직장에서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능력도 인정받아야 하고 네. 그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업무로서는 유능한 업무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직장도 어차피 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업무적인 스트레스, 관계적인 스트레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것인가. 네. 그것을 또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도 과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석사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수영하고 또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정말 수영하면 살기 위해서 계속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40분씩 막 팔을 저으면서. 이걸 한 40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 중에 보면 30대 초반만 돼도 직장 생활 한 3년? 한 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많이 몸무게 봅니다. 10kg 부는 사람도 많죠. 예,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능력적인 부분, 자신의 능력은 어떻게 배양해야 될까요? 아니, 뭐, 업무 능력 같은 거를 배양하기 위해서 계속 연수를 듣는다든지, 전문적인 분야를 학습한다든지, 뭐, 대기업 사원이면 영어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렇죠. 네, 뭐, 상담 가면 상담 연수를 새로운 것을 또 그 자격증을 공부해 본다든지, 맞습니다. 뭐, 새로 나온 책들을 독서한다든지, 그렇게 여러 방면의 자신의 능력을 계속 배양해야 사회에 유능한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네, 예. 머물고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가 미국식으로 많이 따라가니까 이제 결국 정직원이라도 이제 능력별로 계속 이제 승진을 한다든지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직장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운동과 또 좋은 카운셀러가 있으면 좋습니다. 네. 자, 우리 40대로 한번 넘어가 와우, 봅시다. 40대로 넘어가고 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래서 40대에 이루어야 될 삶의 목표가 뭘까요? 40대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똑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시기는 인생의 정점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시기에는 자녀들은 10대와 20대로 진입하고요. 자신은 중년기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자기의 삶이 새롭게 재정립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뭐 그러면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여정 사모님은 40대에 뭐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네. 40대는 저는 예전부터 20, 30대보다 40, 50대에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엄청난 외모를 자랑하는 20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40, 50대에 제가 그렇게 예쁘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더 예뻐지고 싶어서 아하. 늙어도 예뻐지고 싶어서 김태희보다. 네. 네. 잔주름이 있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성숙한 웃음이 있는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거든요. 매력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멋진 중년 여성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전 40대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건강 관리도 잘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상담가로서, 상담 전문가로서 발을 내딛고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상담가가 되는 것이 40대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네. 공부도 더 하고 싶고 네. 상담센터도 열고 싶고 그게 어떤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가정과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에게도 물어봐 주십시오. 목사님은 40대에 뭐를 이루고 싶습니까? 저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일단 뭐 자녀 셋을 잘 키워야겠죠. 네, 아들만 셋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책을 한 10권 정도 쓰는 게 제 목표입니다. 멋진데요. 대본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네, 대본은 필요 알겠습니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40대에 이루어야 될 그 과업은 뭘까요? 네, 앞에서도 말했듯이 40대는 하프타임입니다. 네. 반을 딱 자르는 거죠, 인생에서. 그래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내 삶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네. 10대 때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커야지, 나는 커서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라면, 네. 40대에는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보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상 10대도 그 신체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만, 이 40대에도 신체적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40대도 한풀 꺾이는 거죠, 체력이. 그렇죠. 네, 여성 같은 경우 40대 말이나 50대 초는 폐경이 일어나서 갱년기가 옵니다. 예, 사실 뭐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그 어떤 쇼프로에 이렇게 윤도현 씨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30대까지는 자기가 이 몸이 되니까 그 포기할 만한 일도 끝까지 잡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40대가 되니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결정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땐 그게 몸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 역시도 개척교회를 이제 혼자 하면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30대 말 정도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걸 40대, 50대에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은 고민 속에서 이제 나중에 해봤더니 지금 이런 식의 그 육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힘이 들어가는 그런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20, 30대랑은 완전 다르죠. 40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좀 그 한국 교회와 또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하에서 이렇게 좀 책을 남긴다든지 좀 다른 식의 어떤 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40대 여성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40대 여성들이 꼭 해야 될 중요한 신체적 과업이 있는데요. 제가 또 논문을 우울증으로 쓴 우울증 전문 상담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울증 상담가 입장으로 봤을 때 저는 꼭 이런 숙제를 내줍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햇빛을 쬐면서 걷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한 번만 더 반복을 해주십시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햇빛을 봐야 해요. 햇빛을 보면 우울증 호르몬이 감소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러면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근력 운동을 하면 최상이겠죠. 근력 아하. 운동을 해야 나중에 골다공증에 걸리지도 않고 근력이 강화돼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위에 보면 이제 자식들한테 짜증내는 엄마들을 많이 봐요. 아, 그래요? 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자기 몸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 자녀들이나 남편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은 슬슬 엄마 눈치를 보면서 그렇죠. 네, 가정 분위기는 나빠지고 네. 그러면 결국 그 엄마 자신도 행복하지 않죠. 가족이 행복하지 그렇죠.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밝고 생글생글 웃고 있어야 우리 가족도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럼 40대가 남은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아니, 40대 남성. 네, 40대 남성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밥 버퍼드의 그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적어뒀거든요. 제가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봐도 그냥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산다는 거를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그냥 죽어가고 있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제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또 건강해져서 잘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80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최정점에서 한 번 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좀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나머지 인생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준비 과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주말이라든지 일정한 날에 이렇게 자원봉사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특별히 그 40대 이상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의미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에도 보면 50대들이 그렇게 돈을 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 안전망이 발전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40대에 우리가 거의 모든 일을 해봅니다. 뭐 저만 해도 꼭 공부할 만큼 해봤고 결혼도 해봤고 자녀도 셋이나 있고 사실 뭐 제가 돈이 많지도 않지만 외국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일을 해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해봤다면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그러니까 막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관심 있는 걸 잡아서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타임이 있는데 미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그래요? 이거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미타임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만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 한 50분씩이나 안 그러면 주말 하루를 투자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공예를 배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에 자기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시간씩 이렇게 팟캐스트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는 제가 모르고 있는 분야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습을 통해서 미타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미타임을 이 40대부터는 좀 갖고 그걸 기반으로 의미 있는 삶을 좀 살면 참 좋겠다. 그러면 삶이 좀 윤택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배우자 또 이 사회에 대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가족이 뭔가 40대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랑 살아간다는 게 뭔가 다시 한번 배워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정말 나중에 외롭지 않고 의미 있고 또 내가 참 잘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한 50대, 60대를 그냥 정말 간단히 한번 훑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50대, 60대 성인 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죠. 자, 50대 여성들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자녀들이 뭐 네. 취업이나 대학이나 군입대 등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힘을 쏟았던 특히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 아주 심한 뭐 허무함이나 무기력증이나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남편이랑 관계가 안 좋다든지 뭐 소원해요. 다 각방을 쓴 지 오래됐고 그렇죠. 외롭고 또 자기는 뭐 이뤄놓은 커리어도 없고 너무너무 맞습니다. 슬픈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50대 여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또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60대도 보면은 뭐 남자도 그렇겠지만 여자도 실제적으로 40대가 겪는 그 신체 변화만큼이나 힘이 많이 떨어져요. 네네,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사실 생각으로는 늙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몸을 너무 무리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줄이면 더 이렇게 가족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그 세약해져가는 노화되는 몸을 잘 받아들이는 거, 그것도 과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50대 남성들은 어떤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50대는 경험을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여러 선배들을 보면 이제 50대에 커리어를 잘 쌓았던 분들은 이제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상한 일에 많이 에너지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다든지 더 나쁜 것도 하고요.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까도 말했듯이 오히려 그런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부분에 쓰려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새로운 연애가 자기의 삶의 활력소가 되겠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도구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명예를 사용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안정되지 못한 50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좀 뭐랄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했듯이 좀 더 이렇게 사회보장제도가 잘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시고 시간이 없겠지만 시간을 내서 미타임을 계속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수박과 달기식으로 목표들을 정해봤는데 네. 소감만 나누고 우리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게 성인기 하나에 몇 시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네, 이 인생 과업들을 쭉 이렇게 빨리 훑었는데 이 정도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인생을 한번 훑어보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의미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이렇게 일반적인 목표를 정해봤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힘을 안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내 나이 때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좀 정해서 한번 열정을 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질문 안 하셨는데 앞으로도 질문해 주시고 혹시 이렇게 강의 들으시다가 나도 할 말이 있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 하고 싶다 하시면 음성 파일로 주시면은 제가 편집을 해서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예. 다음 주 우리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파워!